암내 나는 겨드랑이 핥아봐. 선임의 가혹행위에 여군 소위는 조용히 전화기를 들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전 특수전 사령관. 가해자들의 끔찍한 최후. 소음은 언제나 축축했다. 최전방 감시초 소지피의 공기는 늘 그랬다. 화약 냄새와 덜 마른 전투복의 퀴퀴함, 소독약과 녹슨 철의 비릿함이 한데 뒤엉켜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이하늘 소위는 그 모든 냄새의 분자를 구분할 수 있을 경지에 이르렀다. 부임한 지 6달 그녀의 후각은 생존을 위해 비정상적으로 발달했다. 그날도 어김없이 노지의 중사의 목소리가 생활관의 무거운 공기를 갈랐다. 야, 이하늘이. 관물대 정리 이따위로 할래? 이게 네 안방이야? 하늘은 막 전투와 끈을 고쳐 매던 참이었다. 흙먼지가 잔뜩 묻은 손으로 관물대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각 잡혀 개어진 전투복 한 치에 오차 없이 정렬된 세면도구와 책 몇 권. 문제될 것은 없어 보였다. 하지만 문제는 노 중사가 원할 때 생겨나는 것이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하늘은 기계적으로 대답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에 노 중사의 입꼬리가 비틀렸다. 노 중사는 하늘의 관물대 앞에 서서 삿대질을 시작했다. 이거 안 보여? 먼지. 여기도. 내 눈은 장식품이야? 소위식이나 달고 와서 먼지 하나 못 터는 년이 무슨 작전을 지휘해? 노 중사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엔 육안으로 식별하기 힘든, 어쩌면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먼지가 있었다. 생활관의 다른 부사관과 병사들은 못 본 척 제 할 일에 열중했지만 그들의 굳은 등과 파르르 떨리는 어깨가 이 부당한 희극의 방관자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이하늘 소위는 이 부대의 유일한 학사 출신 여군 장교였다. 다른 여군들은 모두 부사관. 그 미묘한 출신 성분의 차이가 노 중사가 하늘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이유 중 하나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뺑뺑이로 들어온 자신들과 달리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는 가짜는 질투심. 그리고 하늘이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모든 부당함을 감내한다는 사실이 노 중사의 가학성을 더욱 부채질했다. 죄송합니다.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하늘은 먼지떨이를 들었다. 그녀가 관물대를 향해 몸을 숙이자 등 뒤에서 노 중사와 그 패거리들의 나직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웃음은 공기 중의 습기처럼 끈적하게 달라붙어 하늘의 궁복을 파고들었다. 지난 6달간 이런 일은 셀 수 없이 반복됐다. 식사 중인 하늘의 식판에 일부러 국을 엎지르는 일,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그녀의 침낭에 물을 뿌려놓는 일, 있지도 않은 소문을 퍼뜨려 그녀를 고립시키는 일까지. 방식은 유치했지만 그 안에 담긴 악의는 집요하고 선명했다. 하늘은 단 한 번도 그들에게 무너지거나 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저 젖은 침낭을 말리고 엉망이 된 식판을 치우고 거짓 소문 앞에서 침묵했다. 그녀의 인내는 강철 방패 같았지만 방패는 공격을 막아낼 뿐 휘두르는 칼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다. 매일 밤 하늘은 차가운 관물대를 붙잡고 홀로 분노를 사겼다. 언젠가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날이 오리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붙들고서 그녀의 아버지는 늘 말했다. 군인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진정한 명예는 계급장이 아니라 내 스스로의 행동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하늘은 아버지의 말을 신념처럼 여겼다. 그래서 버텼다. 이곳의 부조리함 역시 군 생활의 일부이며 자신이 넘어서야 할 과정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강철에도 임계점이 있다는 것을. 아주 작은 균열이 거대한 댐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그날 저녁 노 중사는 생활관 청소 상태를 점검한다는 명목으로 또다시 하늘을 호출했다. 이번엔 트집 잡을 거리가 마땅치 않았는지 노 중사는 한참이나 생활관 바닥을 훑어보더니 이내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이 소위, 오늘 훈련받느라 고생 많았지? 땀 좀 흘렸겠네. 한 그 말에 하늘은 대답 없이 노 중사를 응시했다. 노 중사는 자신의 겨드랑이 쪽으로 팔을 들어 올리며 셔츠를 펄럭였다. 땀에 흠뻑 젖은 군복 안쪽이 언뜻 보였다. 선임이 고생했으면 후임이 좀 닦아주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야? 안 그래, 얘들아? 주변의 부사관들이 억지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흘러갔다. 하늘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기 시작했다. 거대한 균열이 그녀의 강철 같던 인내에 금을 내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그 균열은 아주 사소한 먼지에서 시작되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파국을 향해 벌어지고 있었다. 뭘 멍하니 서 있어. 이리 와보라니까. 노지의 중사의 목소리에는 꿀처럼 달콤한 독이 발라져 있었다. 이하늘 소위는 움직이지 않았다. 발바닥에 접착제라도 붙은 듯 차가운 리놀륨 바닥에서 한 발짝도 뗄 수 없었다. 생활관의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시리고 창백하게 느껴졌다. 노 중사는 하늘이 다가오지 않자 직접 그녀에게로 성큼성큼 걸어왔다. 160cm가 채 안 되는 하늘에 비해 노 중사는 키가 컸고 골격이 다부졌다. 위압적으로 하늘의 앞을 가로막은 노 중사는 자신의 오른쪽 팔을 번쩍 들어 올렸다. 오늘 유격 훈련 마지막 코스가 뭐였지? 외줄 타기였나? 아주 용을 쓰더만. 덕분에 나도 땀 좀 뺐다. 노 중사는 낄낄거리며 땀에 축축하게 젖은 자신의 겨드랑이를 하늘의 코앞에 들이밀었다. 시큼하고 역한 땀 냄새가 폭발하듯 터져나왔다. 하늘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리며 숨을 참았다. 그 모습에 노 중사의 웃음소리는 더욱 커졌다. 왜 냄새나? 군인에게 땀은 훈장이야, 훈장. 이 숭고한 냄새를 맡는 걸 영광으로 알아야지. 그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다른 부사관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의 웃음은 노 중사의 아기에 동조하는 비열한 합창이었다. 그 웃음소리는 하늘의 귓속에서 메아리치며 날카로운 파편처럼 심장을 찔렀다. 그 겨드랑이보다 더 역한 건 그들의 웃음이었다.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뜯어보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살갑게 웃으며 커피를 건네던 김하사, 얼마 전 고민이 있다며 자신을 찾아와 상담했던 박하사. 그들 모두가 지금 이 순간 노 중사의 뒤에 서서 자신을 비웃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서 일말의 죄책감이나 연민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강자에게 기생하여 약자를 짓밟는 자들의 비굴한 쾌감만이 번들거릴 뿐이었다. 하늘은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었다.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그것을 구경거리로 소비하며 자신들의 추악한 권력을 확인하는 의식이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의식의 제물로 선택된 것이다. 자, 이 소위. 생활관 청소 상태가 아주 불량해. 바닥에 먼지 한 톨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지? 노 중사가 물었다. 이것은 그들만의 게임 규칙이었다. 하늘이 대답해야 할 정답은 정해져 있었다. 하여서라도 없애야 합니다. 하늘의 입에서 간신히 기어나온 대답에 노 중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래, 바로 그거야. 그럼 어디 한번 해볼까? 여기 아주 큰 먼지가 묻어 있는데. 노 중사는 자신의 겨드랑이를 가리켰다. 장난은 끝났다. 이제는 명백한 명령이자 돌이킬 수 없는 모욕이었다. 생활관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하늘의 반응을 기다렸다. 그녀가 무릎을 꿇고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반항하다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인가. 하늘의 시선이 노 중사의 겨드랑이에서 그녀의 얼굴로 그리고 주변의 방관자들에게로 천천히 옮겨갔다. 지난 6달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묵묵히 참아왔던 모든 순간들, 아버지의 얼굴, 군인이 되겠다고 맹세했던 그날의 자신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상명하복. 군대의 절대 원칙. 그러나 그 원칙이 한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는가? 명예는 스스로의 행동에서 비롯된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 무릎을 꿇고 저 역겨운 땀을 핥는 것인가 아니면 노 중사는 하늘의 침묵을 저항으로 받아들인 듯 인상을 찌푸렸다. 지금 뭐해? 꾸물거리지 말고 당장 안 할까? 이게 미쳤나? 명령 불복종이야. 노 중사의 고함과 함께 그녀의 손이 하늘의 머리채를 향해 날아오려는 순간이었다. 하늘은 피하지 않았다. 대신 아주 조용하고 침착한 동작으로 자신의 전투복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 행동은 너무나도 뜻밖이어서 머리채를 잡으려던 노 중사의 손도 주변의 비웃음도 순간 공기 중에 얼어붙었다.
모두의 시선이 하늘의 손에 쏠렸다. 그녀의 손에 들려나온 것은 뜻밖에도 차가운 금속 질감의 스마트폰이었다. 스마트폰. 그것은 이 폐쇄되고 원시적인 공간에서 가장 이질적인 물건이었다. 허가된 시간에만 사용할 수 있는 문명 세계와의 유일한 연결고리. 그러나 지금 이하늘 소위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은 단순한 통신기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 부조리한 연극의 막을 내릴 비수처럼 보였다. 노지의 중사는 순간 당황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쳤어? 당장 그거 안 집어넣어? 협박과 조롱이 아닌 진짜 당혹감이 묻어나는 목소리였다. 녹음이라도 하겠다는 건가? 아니면 누구에게 신고라도? 하지만 누구에게? 이 지피 안에서 노 중사의 권력은 절대적이었다. 대대장에게 보고해봤자 부대원의 화합을 저해하는 부적응 장교라는 딱지만 붙을 뿐이라는 것을 하늘도 잘 알고 있을 터였다. 하지만 하늘의 얼굴에는 두려움이나 초조함이 없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지난 6달간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갑고 비정한 평온함이 그녀의 얼굴을 뒤덮고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을 맞이한 사람처럼. 누구한테 전화하려고? 내 엄마, 아빠, 일러 바치게. 김하사가 깐족거리며 비웃었지만 아무도 따라 웃지 못했다. 분위기가 기묘하게 바뀌고 있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도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하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굳은 살이 박인 엄지손가락으로 익숙하게 잠금 패턴을 풀었다. 그리고 통화 목록을 열었다. 수십 개의 이름들 사이에서 그녀의 손가락은 망설임 없이 단 하나의 이름을 향해 움직였다. 아빠 같은 평범한 이름이 아니었다. 그저 이름 석자만 저장되어 있었다. 그녀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뚜루루 마이너스 뚜루루 마이너스. 고요한 생활관의 통화 연결음이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마치 심판의 날을 알리는 나팔 소리처럼 들렸다. 노 중사와 패거리들은 침을 삼키며 하늘의 입술을 주시했다. 그녀가 과연 누구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짧은 연결음 끝에 전화가 연결되었다. 하늘은 바로 말을 하지 않았다. 수화기 너머의 인물이 먼저 입을 열기를 기다리는 듯 잠시 침묵이 흘렀다. 생활관 안에 모두가 마른 침을 삼켰다. 이윽고 하늘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건조했다. 아버지, 접니다. 하늘입니다. 아버지. 그 단어에 노 중사의 얼굴에 안도와 경멸이 뒤섞인 미소가 떠올랐다. 결국엔 아빠에게 이르는 계집애에 불과했다는 생각에 안심이 된 것이다. 뭐? 아버지? 야, 이소희. 너 지금 장난해? 여기가 무슨 유치원이야? 애들 싸움에 부모님까지 끌어들여? 노 중사가 다시 기세등등하게 소리쳤다. 하지만 하늘은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의 모든 신경은 수화기 너머에 집중되어 있었다. 네,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별일 없습니다.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태어난 안부 인사. 노 중사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하늘의 다음 말에 그 웃음은 다시 한번 얼굴에 얼어붙었다. 다름이 아니오라 아버지. 혹시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아직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옛 국군기무사령부의 새 이름. 군 내부의 모든 정보를 틀어쥐고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막강한 권력기관. 감찰, 수사, 방첩의 칼날을 휘두르는 모든 군인이 이름만 들어도 몸을 사리는 곳. 노 중사의 동공과 미세하게 흔들렸다. 일개 소위의 입에서 나오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이름이었다. 아, 그러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늘은 수화기를 든 채 천천히 고개를 들어 노 중사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순한 양의 눈이 아니었다. 먹잇감의 목덜미를 노리는 늑대의 눈이었다. 현재 위치 강원도 철원군 XX사단 XXXX 부대 지피. 좌표는 알파, 브라보 7-3-9. 내일 새벽 동이 트는 대로 부대 전체에 대한 먼지떨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지떨이. 그들이 하늘에게 관물대 먼지를 트집 잡아 모욕을 줄 때 썼던 바로 그 단어였다.
그러나 지금 하늘의 입에서 나온 먼지떨이는 전혀 다른 무게와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것은 말 그대로 부대 전체를 샅샅이 털어버리겠다는 선전포고였다. 네, 이유는 상명하복의 원칙이 상식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것은 보고서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만 끊겠습니다. 하늘은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스마트폰 화면을 껐다. 생활관에는 절대적인 침묵만이 흘렀다. 방금 전까지 하늘을 비웃고 모욕하던 이들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노 중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물었다. 너 지금 내 아버지가 누구신데? 하늘은 대답 대신 스마트폰을 다시 전투복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조금 전 노 중사가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다. 군인에게 땀은 훈장이라고 하셨습니까, 노 중사님? 그녀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먼지떨이를 주워들었다. 내일이 되면 알게 될 겁니다. 누가 진짜 먼지였는지를. 하늘은 자신의 관물대로 걸어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동작으로 먼지떨이를 제자리에 걸어놓았다. 그 순간 그녀의 등 뒤에서는 더 이상 역겨운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오직 공포에 질린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할 뿐이었다. 통화가 끝난 순간 생활관의 시간은 멈췄다. 아니, 얼어붙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했다. 공기 분자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얼음 결정이 되어 폐부를 찌르는 듯한 착각. 방금 전까지 이 하늘을 향해 끓어오르던 조롱과 경멸의 열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꿰뚫는 듯한 한기가 채웠다. 노지의 중사는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린 진공 상태였다. 군사안보지원 사령부 먼지떨이. 이 하늘의 입에서 나온 단어들이 해독 불가능한 암호처럼 뇌리를 맴돌았다. 장난일까? 허세일까? 하지만 이 하늘의 그 평온하다 못해 비정하기까지 한 눈빛은 그것이 단순한 엄포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 눈은 모든 것을 각오한 자의 눈이었고 이미 승패가 결정된 게임의 결과를 통보하는 심판의 눈이었다. 뭐야, 저 미친년이. 누군가 마른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그 목소리는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무도 동조하지 않았다. 공포는 전염성이 강했다. 한 사람의 동공에서 시작된 미세한 떨림은 순식간에 생활관 전체로 퍼져나갔다. 그들은 서로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다. 방금 전까지 굳건했던 노지의 라인이라는 동맹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가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한 배를 탄 동지가 아니라 침몰하는 난파선에서 서로를 밀치고 먼저 탈출해야 할 경쟁자가 되었다. 정작 폭풍의 눈인 이 하늘은 너무나도 태연했다. 그녀는 자신의 관물대에서 수건과 세면도구를 챙겨들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샤워라도 하러 갈 참인 것처럼.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평소와 다름없이 절제되고 간결했다. 하지만 그 평범한 동작 하나하나가 이제는 기이하고 위협적인 아우라를 풍겼다. 그녀가 수건을 집어드는 소리, 세면도구 주머니에 지퍼를 올리는 소리가 다른 이들에게는 사형 집행인이 형틀을 점검하는 소리처럼 들렸다. 하늘이 생활관 문을 향해 걸음을 옮기자 길을 막고 있던 병사들이 홍해가 갈라지듯 황급히 양옆으로 비켜섰다. 그녀의 몸이 문 밖으로 사라지자 그제야 멈췄던 숨을 토해내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중사님, 저거 진짜입니까? 박하사가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노지에게 물었다. 노지에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는 애써 태어난 척 소리쳤다. 미친년 쇼하는 거 가지고 쫄기는. 아버지가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본데 그래봤자 예편한 민간인이야. 군사안보지원? 걔가 웃을 소리. 전연이 우리를 다 갖고 노는 거라고. 그렇게 외치면서도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스스로를 그리고 다른 이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말이었지만 설득력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들었다. 아는 선배, 동기, 인맥을 총동원해 이 하늘의 뒷조사를 시작해야 했다. 그녀의 아버지가 대체 어떤 인간인지 알아내야만 했다. 하지만 지피의 열악한 통신 환경 탓인지 인터넷 연결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 화면에는 로딩 아이콘만 하염없이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었다. 그 모습이 마치 자신들의 운명처럼 느껴져 노지에는 초조하게 입술을 깨물었다.
그날 밤 지피에는 아무도 잠들지 못했다. 불침번 근무자는 평소보다 몇 배는 더 철책 너머의 어둠을 응시했다. 하지만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북쪽에서 넘어올 무장 공비가 아니었다. 그들은 남쪽에서 자신들이 있는 바로 이 후방에서 덮쳐올 미지의 공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근무 교대를 위해 생활관에 들어온 병사들은 잠든 척 눈을 감고 있는 동료들의 굳은 얼굴을 보며 말없이 제자리로 향했다. 노지혜와 그 패거리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들은 몇 번이고 모여 쑥덕거렸다. 이 하늘이 돌아오면 붙잡고 사과를 해야 한다. 아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나가서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 설마 별일 있겠냐? 우리 아버지는 육군 원사다. 삼촌은 주임 상사다. 서로의 초라한 빽을 과시하며 허세를 부렸지만 그들의 눈동자에 서린 공포는 점점 짙어져만 갔다. 가장 큰 공포는 미지에서 온다. 그들은 이 하늘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몰랐다. 그 전화 한 통이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저 막연하게 무언가 아주 잘못되었다는 본능적인 감각만이 온몸을 올가맬 뿐이었다. 그들이 하늘에게 가했던 모든 악행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그들의 뒤통수를 겨누고 있었다. 식판에 엎질렀던 국물, 침낭에 부었던 찬물, 지어냈던 거짓 소문들. 그 모든 것이 이제 그들의 죄목이 되어 돌아올 것만 같았다. 반면 샤워를 마치고 돌아온 이하늘은 자신의 침대에 누워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는 정말로 잠이 든 것처럼 보였다. 규칙적인 숨소리만이 고요하게 들려왔다. 하지만 그녀는 자는 것이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공포에 질린 자들의 뒤척임, 나직한 속삭임, 초조한 한숨소리. 그 모든 소리가 그녀에게는 지난 6달간의 고통을 보상하는 진혼곡처럼 들렸다. 그녀는 생각했다. 아버지는 과연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셨을까? 물론이다. 그녀의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딸과의 약속을 어긴 적이 없었다. 그는 언제나 최선의 그리고 최강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다. 창밖의 어둠은 아주 조금씩 옅어지고 있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푸른 빛을 띠기 시작할 무렵 지피의 고요를 깨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기상나팔 소리가 아니었다. 수십 개의 타이어가 비포장도로를 긁으며 달려오는 굉음, 육중한 차량들이 일사불란하게 멈춰 서는 마찰음, 그리고 수많은 전투화가 동시에 땅을 박차는 소리였다. 지피 역사상 가장 긴 밤이 끝나고 강철의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새벽의 여명은 모든 것의 윤곽을 날카롭게 드러냈다. 희뿌연 안개 사이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국방색 페인트가 칠해진 육중한 트럭들과 검은색 세단들이었다. 차량들은 지피 입구를 완벽하게 봉쇄하듯 포진했고 그 문이 열리자마자 쏟아져 나온 것은 어둠과 하나가 된 검은 전투복의 사내들이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이나 군더더기가 없었다. 소리 없이 그러나 전광석화처럼 각자의 위치로 산계하여 지피의 주요 시설들을 장악해 나갔다. 통신실, 무기고, 생활관, 그리고 지피장의 사무실까지. 그들의 가슴팍에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라는 선명한 마크가, 팔에는 헌병 완장이 번뜩이고 있었다. 밤새 공포에 떨던 노지혜와 부대원들은 창문 너머로 펼쳐지는 비현실적인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었다. 실제 상황이었다. 그들이 농담처럼 허세처럼 치부했던 이 하늘의 먼지떨이가 강철의 폭풍이 되어 부대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전원 생활관 밖으로 나온다. 신속히.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지는 목소리는 지피장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낮고 위압적인 전혀 낯선 목소리였다. 부대원들은 허둥지둥 옷을 꿰어 입고 생활관 밖으로 뛰쳐나갔다. 연병장에는 이미 안보사 요원들과 헌병들이 도열해 있었다. 그들의 싸늘한 시선 앞에 부대원들은 마치 죄수처럼 고개를 숙였다. 노지혜는 인파 속에서 필사적으로 이 하늘을 찾았다. 하지만 그녀는 보이지 않았다. 그때 생활관 입구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걸어 나오는 인형이 있었다. 바로 이 하늘이었다. 그녀는 다른 병사들처럼 허둥대지 않았다. 막 기상을 마친 사람처럼 단정하게 전투복을 갖춰 입고 흐트러짐 없는 걸음으로 연병장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의 등장은 모든 소란을 잠재웠다.
안보사 요원 중 가장 계급이 높아 보이는 중년의 상사가 그녀를 발견하고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다가와 거수경례를 붙였다. 소위님, 밤새 별일 없으셨습니까? 그 광경에 모든 부대원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일개 지피 소위에게, 그것도 안보사의 상사가 먼저 경례를 하는 모습은 그들의 군 생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하늘은 짧게 대답하며 경례를 받았다. 그녀의 시선은 겁에 질린 노지혜와 그 패거리들에게 잠시 머물렀다가 이내 연병장 전체를 훑쳤다. 지금부터 이 부대에 대한 전면적인 보안 감찰 및 직무 감찰을 실시한다. 안보사 상사가 선포했다. 모든 부대원은 감찰에 성실히 협조해야 하며 허위 진술이나 증거 인멸 시도 시에는 군형법에 따라 가중 처벌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요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몇몇은 생활관과 사무실로 들어가 서류와 컴퓨터, 개인 관물대까지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또 다른 몇몇은 부대원들을 한 명씩 분리하여 임시로 마련된 천막 안에서 개별 면담을 시작했다. 부대는 순식간에 거대한 취조실로 변했다. 노지에는 사색이 된 얼굴로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차례는 금방 돌아왔다. 2명의 헌병에게 양팔을 붙들린 채 그녀는 천막 안으로 끌려 들어갔다. 천막 안에는 책상 하나와 의자 2개가 놓여 있었고 안보사 상사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노지의 중사. 맞나? 네, 맞습니다. 이하늘 소위에게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있나? 단도직입적인 질문이었다. 노지에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시인할 수도 부인할 수도 없었다. 그녀가 머뭇거리는 사이 상사는 얇은 서류철 하나를 책상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다. 지난 6달간 이하늘 소위의 부대 적응을 돕는다는 명목하에 자행된 모든 일을 말해보도록. 우리가 이미 확보한 자료와 내 진술이 일치하는지 확인해 볼 테니. 상사의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노지에는 그제야 깨달았다.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이하늘의 전화 한 통은 단순히 신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정보기관을 움직이는 명령이었던 것이다. 저는 그냥 군기를 잡으려고. 군기? 상사는 코웃음을 쳤다. 땀에 젖은 겨드랑이를 할그라고 강요하는 게 내가 말하는 군기인가?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노지혜의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어떻게 알았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일인데. 설마 이하늘이 그 짧은 통화로 모든 것을 보고했단 말인가? 우리는 내가 한 짓뿐만 아니라 내가 하지 않은 짓까지 알고 있다. 유류 빼돌린 거, 부식 창고에서 식자재 훔쳐서 집에 가져간 거, 근무 시간에 애인이랑 영상통화한 거. 더 말해줄까? 상사가 읊는 죄목들은 노지의 자신도 잊고 있던 것들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부대는 초토화되고 있었다. 이 하늘의 먼지떨이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다. 부대의 가장 어둡고 은밀한 구석까지 파헤쳐 모든 먼지를 털어내고 있었다. 노지에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지금이라도 이 모든 재앙을 멈출 수 있는 단 한 사람, 이 하늘을 찾았다. 천막 밖 하늘은 기상 나팔 소리에 맞춰 연병장을 뛰고 있었다. 마치 이 모든 소란이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다는 듯 그녀는 침착하게 그리고 묵묵히 자신의 일과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 평온한 모습이 노지혜에게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잔인하고 무서운 형벌처럼 보였다. 감찰은 집요하고 철저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먼지떨이는 노지혜 중사의 가혹 행위에서 시작되었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들의 칼날은 썩은 뿌리를 향해 더 깊숙이 파고들었다. 지피 내부에 만연해 있던 온갖 부조리와 비리들이 양파 껍질처럼 벗겨져 나왔다. 유류절도, 부식 횡령, 근무 태만은 기본이었다. 심지어 일부 간부들이 밀렵꾼들과 결탁하여 부대 인근의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사냥하고 이를 외부에 팔아넘긴 사실까지 드러났다. 지피는 최전방에 고립된 요새가 아니라 그들만의 작은 왕국이자 범죄의 소굴이었던 것이다. 개별 면담을 마친 부대원들은 하나같이 넋이 나간 표정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혹은 방관했던 죄의 무게를 그제야 실감하고 있었다. 특히 노지혜의 측근에서 그녀의 악행에 동조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했던 이들은 더욱 가혹한 신문을 받았다. 그들의 비겁함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았다. 노지혜는 모든 것을 자백했다. 아니, 자백할 수밖에 없었다. 안보사 요원들은 그녀가 기억하지 못하는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히 제시하며 그녀를 압박했다. 그들의 정보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마치 신의 시점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기록한 것 같았다. 신문이 막바지에 이를 무렵 노지혜는 마지막 남은 의문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도대체 이하늘 소위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그녀는 이제 이하늘이 원망스럽다기보다 두려웠다. 자신이 건드린 것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알아야만 했다. 그래야 이 지독한 악몽의 이유라도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를 신문하던 상사는 잠시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경멸과 함께 아주 희미한 연민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막 한쪽에 놓인 서류 가방에서 파일 하나를 꺼내왔다. 그것은 이하늘 소위의 인사기록 카드 사본이었다. 상사는 가족관계란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부 이진래. 노지혜는 그 이름을 알지 못했다. 평범한 이름이었다. 그녀의 얼굴에 실망감이 떠오르자 상사가 나직하게 말했다. 이름만 봐서는 모르겠지. 하긴 내까짓게 알 리가 있나. 상사는 책상 서랍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노트북에 꽂았다. 화면에는 군 내부 인트라넷의 인물 정보 검색 페이지가 떴다. 그는 검색창에 이진이라는 이름을 입력하고 엔터를 쳤다. 수십 명의 동명이인 리스트가 나타났다. 상사는 스크롤을 내려 한 사람의 프로필을 클릭했다. 화면에 증명사진 하나와 함께 그의 이력이 나타나는 순간 노지혜는 숨을 멈췄다. 사진 속에는 온화한 미소를 띤 중년 남성이 있었다. 그러나 그의 어깨에 달린 계급장은 온화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반짝이는 별 3개. 중장이었다. 이름 이진래. 최종 계급 육군 중장. 최종 보직 특수전사령관. 특수전사령관. 대한민국 육군 특수부대의 살아있는 전설이자 최정예 요원들을 지휘하는 야전 최고의 사령관. 적진 깊숙이 침투하여 불가능한 임무를 완수하는 검은 베레모의 수장. 하지만 노지혜를 진짜 충격에 빠뜨린 것은 그의 화려한 경력이 아니었다. 프로필 하단에 적힌 한 줄의 특이사항 때문이었다. 군내 부조리 척결 및 자정운동 주도. 재임 기간 중 비리 및 가혹행위 연루자 132명 적발 및 처벌. 코드명 불도저. 그 별명은 군 내부에서 공포의 대명사였다. 그는 자신의 지휘 아래 있는 부대는 물론 타 부대의 비리까지도 직접 나서서 뿌리 뽑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의 칼날 앞에서는 장군도 정치권의 입김도 통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상식이라는 원칙만을 따르는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가장 혐오하는 것이 바로 힘을 이용한 부당한 폭력과 상관의 권위를 악용한 가혹행위였다. 노지혜는 이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이하늘이 왜 그토록 묵묵히 참아왔는지, 그리고 왜 마지막 순간에 단 한 통의 전화를 걸었는지. 그녀는 아버지를 백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군의 부조리를 바로잡는 가장 확실하고 정당한 시스템을 작동시킨 것이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의 정점에 그녀의 아버지가 있었던 것이다. 이제 알겠나? 상사가 물었다. 내가 할그라고 했던 건 그냥 땀에 젖은 겨드랑이가 아니었어. 대한민국 특수전사령부 전체의 명예였고 불도저라 불리던 한 장군의 자존심이었던 거다. 노지혜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거대하고 무서운 존재를 건드렸는지 깨달았다.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거대한 화약고에 성냥불을 던진 것과 같은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시작이었다. 천막 밖에서는 여전히 이하늘 소위의 구보가 계속되고 있었다. 그녀의 규칙적인 발소리는 이제 노지혜에게 다가오는 파멸의 발자국 소리처럼 들렸다. 그녀는 침착하게 기상 나팔에 맞춰 뛰고 있었다. 그러나 그 모습은 더 이상 평온하게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모든 것을 끝낸 자의 여유였고 무너진 상식의 폐허 위에서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자의 엄숙한 의식이었다.
상명하복도 상식 앞에선 무릎 꿇었다. 그 당연한 진리를 노지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고 있었다. 강철 폭풍이 휩쓸고 간 지피는 유령의 도시처럼 변했다. 부대원들은 더 이상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지 못했다. 그들의 눈에는 불신과 죄책감, 그리고 언제 자신에게 닥칠지 모를 처벌에 대한 공포가 뒤엉켜 있었다. 한때 그들을 묶어주었던 비겁한 연대감은 산산조각났고 각자는 외로운 섬이 되어 심판의 파도를 기다렸다. 군사안보지원 사령부의 감찰은 개인의 내밀한 죄의식까지 파고드는 집요한 과정이었다. 특히 노지혜의 곁에서 이 하늘을 향한 모욕에 동참하거나 방관했던 이들은 혹독한 자기반성의 시간을 강요당했다. 박하사는 조사관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 얼마 전 남자친구와의 문제로 이하늘에게 상담을 요청했던 바로 그 자신이었다. 당시 이하늘은 밤늦도록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진심으로 위로해 주었다. 따뜻한 커피까지 타주던 그 손길을 기억했다. 그러나 노지혜가 하늘을 모욕하던 그 순간 박하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아니, 웃기까지 했다. 왜 가만히 있었지? 이하늘 소위가 부당한 일을 당하는 걸 보면서 조사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게 노 중사님이 무서웠습니다. 저도 찍히면 부대 생활이 힘들어질까봐. 그래서 동료가 인격적으로 살해당하는 걸 구경만 했다? 그게 내가 말하는 전우애인가? 인격적 살해. 그 단어는 비수가 되어 박하사의 심장에 박혔다. 그녀는 그저 심한 장난이라고, 군대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라고 애써 자신을 합리화해왔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히 한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폭력이었다. 자신은 그 폭력의 공범이었다. 저는 웃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들 웃고 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박하사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녀의 눈물에 동정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늦어버린 후회는 변명에 지나지 않았다. 김하사의 사정은 더욱 비참했다. 그는 노지혜의 가장 가까운 신복 행세를 하며 이 하늘을 괴롭히는데 앞장섰다. 그가 하늘을 향해 던졌던 엄마한테 이를 거냐는 조롱은 이제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왔다. 조사관이 내민 증거 자료에는 그가 노지혜에게 잘 보이기 위해 이 하늘에 대한 거짓 보고를 올리고 그녀의 사적인 통신 내용까지 엿보려 했던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할 말이 없다. 김하사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중얼거렸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경박함이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어리석음과 비겁함이 불러온 파국 앞에서 망연자실할 뿐이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충성을 바쳤던 노지혜라는 권력은 모래성과 같았다는 것을. 진짜 힘은 부당함에 저항하고 원칙을 지키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너무 늦게 알아버렸다. 방관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었다. 그것은 악에 대한 암묵적인 동의였고 자신의 영혼을 좀먹는 독이었다. 그들은 모두 그 독에 중독되어 있었다. 이 하늘이라는 존재는 그들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었다. 그녀가 묵묵히 부당함을 견뎌낼 때 그 거울에는 자신들의 비겁함이 비쳤다. 그녀가 마침내 전화기를 들었을 때 그 거울은 깨져버렸고 이제 그들은 날카로운 파편에 베인 자신의 상처를 직시해야만 했다. 며칠에 걸친 감찰 기간 동안 이 하늘은 단 한 번도 그들 앞에 나서서 원망하거나 질책하지 않았다. 그녀는 평소처럼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그녀의 존재 자체가 가장 큰 질책이었다. 연병장을 구보하는 그녀의 모습, 식당에서 묵묵히 식사하는 그녀의 모습, 초소에서 묵묵히 경계 근무를 서는 그녀의 모습. 그 모든 평범한 일상이 이제는 방관자들의 죄의식을 자극하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었다. 그들은 이제야 알게 되었다. 그들이 지난 6달간 무시하고 짓밟았던 것은 유약한 엘리트 장교가 아니었다. 그것은 상식이었고 양심이었으며 군인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명예였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들의 종착역은 결국 파멸뿐이었다. 그들의 길고 긴 고백은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한 참회록이었다. 모든 조사가 마무리될 무렵 지피에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연병장 한쪽에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군인이 아니었다.
군복 대신 단정한 감색 재킷을 입은 중년의 남자. 그러나 그의 고든 자세와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은 그가 평범한 민간인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진 예비역 중장. 이하늘의 아버지였다. 그의 등장에 부대에 남아있던 안보사 요원들조차 자신들도 모르게 허리를 폈다. 비록 군복을 벗었지만 불도저의 위용은 여전했다. 그는 자신을 맞으러 나온 안보사 상사와 짧게 목례를 나눈 뒤 딸을 찾았다. 하늘은 막 경계 근무를 마치고 초소에서 내려오던 길이었다. 멀리서 아버지를 발견한 그녀의 발걸음이 잠시 멈칫했다. 전화 통화 이후 처음으로 마주하는 얼굴이었다.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할까, 죄송합니다라고 해야 할까? 이진 장군은 먼저 딸에게로 천천히 걸어왔다. 그는 딸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6달 전 임관식에서 보았던 앳된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다. 햇볕에 그을리고 고된 훈련으로 조금은 야윈 얼굴. 하지만 그 눈빛만은 예전보다 훨씬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다가와 딸의 어깨에 묻은 먼지를 손으로 툭툭 털어주었다. 그 단순한 동작에 수만 가지의 감정이 담겨 있었다. 미안함, 안쓰러움, 대견함,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무거운 책임감. 부녀 사이에는 긴 침묵이 흘렀다. 그 어떤 말도 이 침묵의 무게를 대신할 수 없었다. 아버지는 딸에게 왜 더 일찍 말하지 않았냐고 묻지 않았다. 딸은 아버지에게 왜 이제야 오셨냐고 원망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이진 장군은 군인으로서의 딸이 스스로의 힘으로 시련을 넘어서길 바랐을 것이다. 동시에 아버지로서의 그는 딸이 무너지기 직전 단 한 번만이라도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 주기를 간절히 바랐을 것이다. 하늘은 그 두 가지 마음을 모두 헤아리고 있었다. 그래서 버텼고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전화를 걸었다. 괜찮으냐? 한참 만에 아버지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네. 하늘이 짧게 대답했다. 이제 괜찮습니다. 그 대답에 이진 장군은 비로소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는 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준 뒤 등을 돌려 지피 전체를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아직 채 가시지 않은 폭풍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그는 마치 자신의 집을 청소한 주인의 눈으로 그 모든 것을 훑어보았다. 먼지가 많더구나. 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내가 쓸고 닦느라 고생이 많았다. 그것이 전부였다. 칭찬도 위로도 아니었다. 그저 딸이 겪어낸 시간을 인정하고 그 결과를 묵묵히 확인하는 한마디. 그러나 하늘에게는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위안이 되었다. 아버지는 자신을 유약한 딸이 아닌 제 몫을 다해낸 한 명의 군인으로 인정해주고 있었다. 이진 장군은 오래 머물지 않았다. 그는 다시 차에 오르기 전 하늘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아비는 이제 힘이 없다. 하지만 이진이라는 이름 석자는 아직 빛이 바래지 않았을 게다. 힘들면 언제든 그 이름을 써라.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으니 부끄럽지 않게 쓰일 것이다. 차는 조용히 먼지를 일으키며 떠났다. 하늘은 차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았다. 그것은 가장 깊은 신뢰이자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 사랑의 빚진 자가 아니라 그 이름을 더욱 빛나게 해야 할 책임과 권리를 동시에 가진 존재가 되었다. 그녀의 어깨는 조금 더 무거워졌지만 그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며칠 후 군사안보지원 사령부의 감찰 결과가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심판의 날이었다. 노지의 중사는 군인 품위유지 위반, 직권 남용, 가혹 행위 등의 죄목으로 불명예 전역 강제 제대 처분을 받았다. 군 검찰은 그녀의 횡령 및 기타 비리에 대해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하여 민간 법정에 세울 것이라 통보했다. 그녀의 군 생활은 가장 치욕적인 방식으로 막을 내렸다. 그녀는 모든 계급과 명예를 박탈당한 채 죄수복을 입고 군사법원을 오가야 할 처지가 되었다. 악행에 동조했던 김하사를 비롯한 주동자들은 계급 강등과 함께 최전방 격오지 부대로 전출 명령을 받았다. 그들의 인사 기록에는 지휘문란이라는 붉은 낙인이 찍혔다.
방관으로 일관했던 박하사 등 다른 부대원들 역시 감봉과 엄중 경고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침묵의 대가는 혹독했다. 지피장과 행정보급관을 포함한 부대 지휘관들 역시 지휘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전원 보직 해임되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일으킨 나비 효과는 부패한 왕국 전체를 뒤흔드는 태풍이 되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다. 모든 처벌이 결정된 후 이하늘 소위는 사단장에게 직접 호출되었다. 사단장실의 무거운 공기 속에서 사단장은 난처하고 미안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말했다. 이 소위,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다는 것 안다.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번 일은 전적으로 부대를 잘못 관리한 나의 책임이다. 그는 잠시 말을 고른 뒤 새로운 인사명령 서류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자네 같은 인재를 더 이상 그런 곳에 둘 수는 없네. 본부 직할 부서로 자리를 옮기는 게 어떻겠나? 편한 환경에서 자네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싶네. 그것은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지피의 험난한 생활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소위 말하는 꽃보직이었다. 승진에도 유리하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훨씬 편안한 길이었다. 누구라도 마다할 이유가 없는 보상이었다. 지난 고통에 대한 달콤한 과실처럼 느껴졌다. 하늘은 잠시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에 지난 몇 달간의 시간이 스쳐 지나갔다. 역겨운 웃음소리, 차가운 침낭,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전화기를 들었던 자신의 손. 아버지가 말했던 먼지라는 단어도 떠올랐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단호하지만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사단장님, 배려는 감사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사단장의 눈이 동그래졌다. 뭐라고? 아니 왜? 저는 군인입니다. 제게 주어진 임무는 적과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속한 부대를 건강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은 자리에서 일어나 반듯하게 경례를 붙였다. 저는 제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 다시는 그런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제 눈으로 직접 지켜보겠습니다. 그것이 이번 일을 겪은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선택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것이었다. 복수가 끝났으니 편한 길을 갈 것이라는 예상을 보기 좋게 배반했다. 그녀의 싸움은 개인적인 원한을 갚기 위함이 아니었다. 무너진 원칙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함이었다. 이제 그녀는 그 바로 세운 질서를 지켜낼 책임을 스스로에게 부여한 것이다. 사단장은 한동안 말을 잃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작고 다부진 체구에서 그는 그녀의 아버지인 불도저 이진 장군의 그림자를 보았다. 부전여전. 그들은 단순히 피를 나눈 부녀가 아니라 신념을 공유하는 동지였다. 알겠다. 사단장은 깊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 이 소위의 뜻을 존중하지. 자네 같은 군인이 있다는 게 이 늙은 군인의 마지막 희망이다. 사단장실을 나오는 하늘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확신에 차 있었다. 그녀는 보상을 선택하지 않았다. 대신 책임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이 싸움에서 얻은 가장 큰 승리였다. 시간이 흘렀다. 이하늘 소위가 일으킨 강철 폭풍은 전설처럼 남았고 지피는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변모했다. 부대의 공기는 더 이상 축축하고 퀴퀴하지 않았다. 맑고 투명한 긴장감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상명하복은 여전히 군의 절대 원칙이었지만 그 안에는 상식이라는 더 큰 원칙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부당한 명령은 내려지지 않았고 비겁한 침묵은 용납되지 않았다. 이하늘 소위는 어느덧 부대의 상징적인 존재가 되어 있었다. 신임 소대장이 부임하면 선임들은 넌지시 그녀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우리 부대에는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될 원칙이 하나 있다라는 말과 함께 그녀는 누구에게도 과거의 일을 먼저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그녀의 존재 자체가 살아있는 교훈이었다. 그녀의 고든 눈빛과 흐트러짐 없는 자세 앞에서 그 누구도 감히 부조리한 생각을 품지 못했다. 어느 날 아침 새로 전입 온 신임 여군 하사가 긴장한 얼굴로 하늘에게 다가왔다. 소위님, 관물대 정리가 처음이라 어려운데 혹시 잠시 봐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늘은 과거의 자신을 보는 듯한 그 하사를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물론이지. 이리 와봐. 내가 처음부터 가르쳐 줄게. 각을 잡는 것보다 중요한 건 왜 정리를 해야 하는지 그 의미를 아는 거야. 그녀는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던 피해자가 아니었다. 올바른 원칙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진정한 지휘관으로 성장해 있었다. 그날도 어김없이 새벽 기상 나팔이 울려 퍼졌다. 하늘은 익숙하게 전투복으로 갈아입고 연병장으로 나섰다. 동쪽 하늘 너머로 붉은 태양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모든 것을 녹일 듯 뜨거웠던 지난 여름의 태양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찬 온기의 태양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뛰기 시작했다. 그녀의 규칙적인 발소리가 새벽의 고요한 공기를 갈랐다. 이제 그녀의 주머니에는 전화기가 없어도 되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그녀의 이름 석자가 이 부대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신호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하지 않았다. 대신 번호를 눌렀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녀는 다시는 번호를 누를 필요가 없었다. 그녀 자신이 바로 상식이자 원칙이 되었으므로 이하늘 소위는 떠오르는 아침 해를 향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달렸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